그놈의 돈 이야기 그만 좀 해. 당신 왜 이렇게 무능력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길?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댓글로 살짝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오늘은 41살 류지연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살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이자 그 상처를 딛고 살아가야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경찬 씨가 어느 날부터 저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이번 달 관리비가 연체되고 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그런데 경찬 씨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 정말 지긋지긋해. 맨날 나만 보면 그놈의 돈 이야기야. 당신 같은 여자랑 같이 살고 있는 내가 너무 불쌍해. 그 말들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불쌍하다고. 나랑 사는 게 불쌍하다고.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소민이가 작게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저는 경찬 씨를 한번 노려보고 소민이에게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정작 괜찮지 않은 건 지연 씨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폭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뺨을 때리는 일까지 생겨버렸습니다. 한번 시작된 독설과 폭력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밥상에서도 거실에서도 자기 전에도.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경찬 씨가 조용히 지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저는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이혼해줘. 제발. 제발이라는 말이 이렇게 상처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이혼을 해달라는 말에 제발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소민이 방에 들어가서 아이가 자는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귀여운 10살짜리 딸 소민이와 단둘이 새 출발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해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소민이 밥 챙겨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나면 저는 혼자 주방에 앉아 멍하니 있곤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쉽게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냥 내가 과로해서 그렇겠지 하고 쉽게 생각하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히 저는 보험을 여러 개 가입을 해두었고 몇 개의 보험사에서 받은 진단금을 합치자 5천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괜찮았습니다. 갑상선암 수술 후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소민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소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에 아빠 만나러 가는데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민이가 그걸 알아챘는지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꺼내놓고 후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엄마 눈치를 보는 10살짜리 아이. 저는 소민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소민아, 미안해. 엄마가 아직은 아빠를 마주하기가 힘들어. 소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작아 보이던지요. 소민이가 아빠를 만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소민이가 들어오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로 지연 씨 앞에 서더니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해.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불쌍하다고. 나를 그토록 상처 주고 떠난 사람이 불쌍하다고. 화가 났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많이 화가 났습니다. 아이에게 도대체 뭐라고 한 건지, 왜 자기 딸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지, 이 아이를 이용해서 저한테 무언가를 하려는 건 아닌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나쁜 사람일지 몰라도 소민이에게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였으니까요. 퇴근길에 딸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들고 오던 사람, 주말이면 손을 잡고 공원에 데려가던 사람, 소민이 이름을 부를 때면 목소리가 달라지던 사람,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소민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소민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아이의 상처를 엄마인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소민이가 아빠를 만나고 온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저에게 아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밥 사줬다느니, 어디 데려갔다느니, 그런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꼭 마지막에 한마디씩 붙이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해. 하루에 한 번, 두 번, 밥상 앞에서도 잠자리 들기 전에도. 저는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소민이가 아빠가 그리워서 하는 말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이한테 도대체 뭐라고 한 건지, 이 어린 아이한테 아빠가 불쌍하다는 말을 왜 심어주는 건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소민이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민이가 저녁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용서해주면 안 돼?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용서. 그 단어가 가슴에 탁 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소민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소민아, 엄마랑 아빠는 이제 따로 사는 거야. 그렇다고 소민이가 아빠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엄마도 소민이가 아빠 만나는 거 반대하지 않아. 근데 엄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소민이는 제 말을 끝까지 듣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싫어. 그 말을 외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방 안에서 소민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훌쩍이는 소리, 이불을 끌어당기는 소리. 저는 식탁 의자에 앉은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엄마가 싫다는 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쁜 짓을 한 건 경찬인데, 왜 이 집에서 나쁜 사람이 되어가는 건 저인 건지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지쳤습니다. 병을 이겨내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데, 용서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훌훌 털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처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아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퇴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에 서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소민이가 손을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민이가 제 눈치를 보더니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소민이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박경찬이었습니다. 전 남편 박경찬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만 입던 사람.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는 것도 싫어하던 사람. 거울 앞에 서면 이리 보고 저리 보며 자기 관리가 유독 철저하던 사람. 그 박경찬이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지고 낡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고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수염은 제대로 깎지 못한 채 거칠게 자라 있었고 신발 코에는 먼지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저 사람 잘 안 됐구나. 그 여자랑은 어떻게 됐을까? 나를 버리고 달려갔던 그 여자. 그 여자랑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마음이 열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누르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뭐야? 왜 찾아왔어? 경찬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목소리가 어찌나 작던지.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병원을 혼자 다녔고 수술대에 혼자 누웠고 소민이 손을 꼭 잡으며 버텨왔습니다. 됐어. 그냥 가.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소민이가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지금 밥 먹고 있었어. 같이 밥 먹고 가. 응, 제발.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하던지요. 10살짜리 아이의 그 눈빛이, 엄마를 향해 손 모으듯 바라보는 그 눈빛이, 저는 더 이상 매몰차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문을 닫아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처음으로 새 식구가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기뻐서 양쪽을 번갈아 보는 소민이.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뜨지 못하는 저.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그 허름한 모습으로 앉아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전 남편.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민이만 혼자 숟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뜨는 척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여자와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나한테 왜 찾아온 걸까?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 사이로 자꾸만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불쌍하다는 감정이었습니다. 밉고 원망스럽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인데 저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더 싫었습니다. 그런 감정이 드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때 경찬 씨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을 입술만 달싹이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 많이 힘들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에 답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못 들은 척해야 할지
소민이가 저와 경찬 씨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제발 싸우지 말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그 하늘 아래서 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박경찬이 집에서 밥을 먹고 돌아간 날 밤, 소민이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욕실에서 나오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는 소민이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참 복잡했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좋으면서도 그 기쁨의 이유가 경찬이라는 사실이 마음 한쪽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소민이가 제 옆에 누워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만날 때 엄마도 같이 만나면 안 될까? 우리 셋이 가족이잖아. 응. 저는 소민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순수하게 들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프게 들렸는지, 저는 이혼 과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양육권으로 협박하던 그 순간,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눈을 부릅뜨던 그 얼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태연하게 말하던 그 목소리, 도저히 웃으며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두 눈을 빛내며 기다리고 있는 건 10살짜리 소민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소민아, 항상은 어렵지만 가끔 아빠 만날 때 엄마도 같이 만날게. 소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응, 가끔이야. 가끔. 소민이가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최고야. 저는 소민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면서 작게 웃었습니다. 이게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희 셋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경찬은 여전히 꾀죄죄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집에 왔을 때도 그랬지만 오늘은 딸을 만나러 나온 자리인데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신발도 낡아 있었습니다. 소민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민이가 잠깐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저는 박경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이혼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애를 만나러 오는데 이렇게 추하게 하고 오면 애가 걱정한다고 생각 안 해? 박경찬은 멋쩍어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나름대로 잘하고 온다고 왔는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잘하고 나온 모습이라고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속이 상했습니다. 소민이를 만나는 자리에서 저런 꼴을 하고 오다니 아이가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했습니다. 소민이 화장실 다녀오면 옷 사러 가. 소민이 만날 때 제발 멀끔하게 하고 다녀. 박경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민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쇼핑몰로 걸어갔습니다. 소민이가 가운데서 양쪽 손을 잡자고 했습니다. 왼쪽에 저, 오른쪽에 경찬 씨. 그렇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소민이는 신이 났습니다. 우리 가족 같다 하면서 깡충깡충 뛰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면서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가족. 소민이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저는 그 말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옷가게에 들어가서 경찬 씨에게 몇 가지를 골라줬습니다. 바지 한 벌, 셔츠 한 벌. 별거 아닌 것들이었지만 경찬 씨는 탈의실에서 나오면서 소민이에게 물었습니다. 어째? 아빠 괜찮아? 소민이는 두 손을 들어
엄지를 척 올렸습니다. 완전 멋있어. 경찬 씨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쇼핑은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경찬 씨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소민이가 아빠를 볼 때 눈에 띄게 초라해 보이는 게 싫었을 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저녁까지 셋이 먹고 집 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봐.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찬 씨가 소민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소민아, 혹시 잠깐 혼자 집에 올라가 있을 수 있을까? 소민이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경찬 씨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내보내고 단둘이 남겠다는 게 무슨 신보입니까? 그런데 경찬 씨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어나.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말을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남들 보잖아. 경찬 씨는 그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를. 그 여자. 경찬 씨가 저를 버리고 달려간 그 여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다 들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멍했습니다. 경찬 씨가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으로 저를 협박해가며 가져갔던 돈.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굴었던 그 돈까지 전부 그 여자한테 뺏겼다고 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됐다고, 버림을 받았다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잘 됐네.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벌 받는 거야. 경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벌 받는 거 맞아. 그 말이 어찌나 힘없이 들리던지. 그리고 경찬 씨가 입을 다시 열었습니다. 제가 잊고 싶었던 일을 꺼냈습니다. 이혼하기 전 저희 사이에 있었던 그날 밤의 일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일은 아직도 저한테는 건드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습니다. 경찬 씨가 그날 밤의 일을 꺼냈습니다. 제가 잊고 싶었던 그 기억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소민이 학원비, 소민이 간식비, 아이에게 직접 들어가는 돈은 줬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핸드폰 요금이 밀렸습니다. 공과금이 밀렸습니다. 보험료도 미납 문자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칠을 기다리다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뭐가 어려워? 생활비를 갑자기 안 줘서 공과금이랑 핸드폰 요금이 미납됐어. 그저 상황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다짜고짜 돈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보면 돈 이야기 말고 할 말이 없어? 돈이 없으면 내가 나가서 벌어. 이제 소민이도 10살이야. 학원도 다니고. 너 시간 많잖아. 그러면 나가서 일해. 일해서 돈을 벌라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겼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더 열심히 벌 테니 소민이만 잘 돌보라고 했습니다. 밖에 나가 일하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말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저에게 왜 일을 안 하냐고 따지는 겁니다. 황당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생활비 안 주는 것도 이상하고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그래, 좋아. 당장 내일부터 내가 일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소리치는 저를 보며 남편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뭔데? 할 줄 아는 게 있기나 해? 들어앉아서 돈이나 쓸 줄 알지. 뭘 할 줄 아는데?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의 말은 폭언이 되었습니다. 지겹게 돈 이야기만 한다고. 한 푼도 못 벌고 쓰기만 하면서 돈 달라고 징징거린다고.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는 것도 하나도 없다고. 쏟아지는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잠자리에서까지 불만족스럽다고. 저는 그 말에 뭔가가 터졌습니다. 당신이 나 아니었으면 이 정도 사람 구실이나 하고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맨날 놀고 먹는 거나 좋아하고 돈은 모을 줄도 모르고 한량같이 살았을 거야, 당신. 당신은 도대체 뭘 잘하는데? 나를 왜 무시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저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눈앞이 반짝였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너무 빠른 일이라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몰랐습니다. 한 박자 늦게 뺨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제가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같은 여자랑 더 못 살아. 이혼하자. 너랑 같이 있는 거 힘들다. 이혼. 저는 그 단어에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때렸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실수였다고 손이 나갔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그 손으로 저를 때려놓고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는 겁니까? 저는 손을 떨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여자 생겼어?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생겼으면 뭐 어쩔 건데? 내까짓 게 뭘 할 수 있긴 해. 그리고 저를 지나쳐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뺨이 아직도 화끈거렸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 혼자 서서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민이 밥을 챙기고 학원 데려다 주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보냈습니다. 소민이 앞에서 티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뺨을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건가? 이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물이 나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생활비 이야기를 꺼낸 게 잘못입니까? 살림을 했던 게 잘못입니까? 소민이를 키웠던 게 잘못입니까? 경찬 씨가 제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낸 건 아마 그때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본인도 알고 있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찬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내가 너한테 진짜 나쁜 놈이었어. 맞아. 나 나쁜 놈이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와야 하는 건지 울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그 말을 한다고, 지금 와서 인정한다고, 그 말이 저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기회만 되면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집요하게. 저는 무시했습니다. 대꾸하면 또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못 들은 척, 없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였습니다. 예쁘게 생겼습니다. 눈에 확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왜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깔끔하게 이혼하고 나가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셋이 살든가. 소민이한테도 오늘 소개해줘야겠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소민이한테 소개해줘야겠다는 말.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10살짜리 우리 소민이한테 저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는 말입니까? 저는 온 힘을 다해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알았으니까 저 여자 데리고 나가. 소민이 오기 전에 나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할 말은 했습니다. 남편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품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미 준비해 온 겁니다. 사인해. 나갈게. 저는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소리질러 욕이라도 퍼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확인하고 그 여자와 함께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이 이렇게 낯설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경찬 씨가 꺼낸 그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지우고 싶은 날, 가장 떠올리기 싫은 기억. 경찬 씨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미쳤었다고.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해.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 이야기해. 힘들다고. 그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다시 그 감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용서해줘. 제발.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등을 돌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소민이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안방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소민이었습니다. 소민이는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조용한 발소리가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직접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좋지 않은 걸까요? 사과를 받으면 조금은 풀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이후 경찬 씨는 달라졌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결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다시는 그럴 일 없다고. 하지만 경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민이까지 합세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다시 살면 안 돼? 우리 셋이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양쪽에서 흔들어대는 겁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경찬 씨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때, 소민이가 아빠 옆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 마음 한쪽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찬 씨가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소민이가 아빠 옆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완강하게 버티던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다가 소민이가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돼? 경찬 씨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소민이 방에서 자면 돼. 소민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경찬 씨와 소민이는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소민이가 이길 때마다 까르르 웃었고, 경찬 씨는 지면서도 웃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소민이는 경찬 씨 옆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경찬 씨도 소민이 곁에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닫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잠이 깼습니다. 물 한 잔 마시러 나오는데 거실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찬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넘어왔어. 무슨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도 싫어. 나도 자기 옆에만 있고 싶지. 근데 조금만 참으면 전년 보험금이 다 내 돈 되는 거야. 그래. 알았어. 내가 명품 가방 하나 사줄게. 걱정하지 마.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저절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전년. 방금 전년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그리고 보험금. 갑상선암 수술 후 받은 진단금 5천만 원. 그 돈을 빼앗으려고. 지금까지 이 모든 게 연기였다는 겁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이 말똥말똥 떠진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설마 그깟 돈 5천만 원에 저럴 수 있나?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오해일 거라고, 잘못 들은 거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말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경찬 씨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나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경찬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잤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소민이를 깨워 셋이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소민이는 여전히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경찬 씨는 소민이 반찬도 집어주고 귤도 까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 아이 앞에서도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민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소민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돌아와 경찬 씨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여자 어떻게 됐어?
경찬 씨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벌 받은 거지. 둘이 여행도 다니고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돈이 자꾸 없더라고. 벌면 쓰고 벌면 쓰고. 그렇게 내 통장이 가벼워지니까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고. 싸우게 됐고. 돈 없는 나랑은 같이 살 수 없다고 나가버렸어. 그 뒤로 연락도 안 되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핸드폰 보여줘. 경찬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떳떳하면 보여주면 되잖아. 경찬 씨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의심하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새벽에 거실에서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경찬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전년 보험금이 다 내 돈 된다고 했지. 명품 가방 사준다고도 했고. 경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꾹 참고 있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당신이 인간이야. 소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암 수술하고 받은 돈을 빼앗으려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용서 구하는 척, 미안한 척. 무릎도 꿇고 눈물도 흘리고. 그게 전부 연기였어. 경찬 씨는 그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미안하게 바라보던 그 눈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야, 너 내가 연기 조금 하니까 흔들린 거 아니야? 맞잖아. 흔들렸잖아. 저는 그 웃음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 어차피 소민이 아빠야. 너는 소민이 아빠가 돈도 없이 거지같이 사는 거 보고 싶어? 소민이 봐서라도 3천만 원만 줘. 황당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3천만 원을 달라는 말이 나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경찬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찬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야, 다 들켰어. 그래서 그냥 한 3천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좀 끊어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앞에서, 제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지금까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나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경찬 씨는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야, 소민이 아빠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나가라고. 저는 현관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다시는 이 집 문 앞에 얼씬도 하지 마. 경찬 씨는 코웃음을 치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후회할 텐데.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던 그 모습도,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도 전부 제 돈을 노리고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경찬 씨가 나가고 난 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흔들렸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던 그 모습, 소민이 옆에서 환하게 웃던 그 모습, 아침밥을 차리며 잘 잤냐고 인사하던 그 모습, 전부 연기였습니다. 암 수술을 받고 진단금 5천만 원을 받은 저를 노리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치밀했으면, 얼마나 냉정했으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보다 더 선명하게 떠오른 건 소민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아직도 아빠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저 아이가 아빠 곁에서 웃을 때마다 그 웃음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소민이에게 모두 이야기하겠다고. 10살짜리 아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될 걸 알면서도. 하지만 저런 사람을 소민이 곁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로서 그것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소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민이를 소파에 앉히고 마주 앉았습니다. 소민아, 엄마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해줄게. 끝까지 들어줄 수 있어? 소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왜 헤어지게 됐는지,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아빠가 왜 다시 나타났는지,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최대한 소민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소민이는 처음에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싫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소민이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나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아직도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인 겁니다. 말로 해서는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소민이가 볼 수 있는 곳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신호가 갔습니다. 경찬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왜? 마음이 좀 바뀌었어? 계좌 불러줘? 저는 소민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소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솔직하게 말해봐. 오로지 돈, 내 보험금, 그것 때문에 접근한 거야? 경찬 씨는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거실에 퍼졌습니다. 야, 너 미쳤냐? 그러면 내가 돈 말고 너 같은 거랑 진짜 살고 싶어서 접근했겠어? 소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소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경찬 씨는 낮게 욕을 내뱉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민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조용히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민이를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꼭 안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경찬 씨였습니다. 돈을 안 주면 마는 거지. 왜 애한테 이런 더러운 꼴을 보이게 만드냐고. 그리고 죽여버리겠다고.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두렵지 않냐고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하게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문자 지워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뒀습니다. 그날 밤 소민이와 함께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소민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왜 내가 미안해? 엄마한테 나빠다고 소리쳤잖아. 엄마가 거짓말한다고 했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소민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소민이가 아빠를 믿고 싶었던 거잖아. 그건 소민이 잘못 아니야. 소민이는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소민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뛰쳐나가서 경찬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으니까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찬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조용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나와.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소민이를 방에 들어가게 하고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경찬 씨였습니다. 거짓골이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심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술 냄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돈 안 해줘서 나 버림받았다. 속 시원하냐, 이 나쁜 년아.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찬 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경찬 씨는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가? 나와. 너 때문에 망한 내 인생 돌려내. 그때 현관 쪽 복도에서 누군가 신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소민이가 나와 있었습니다. 언제 방에서 나왔는지 복도에 서서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찬 씨도 소민이를 봤습니다. 그 순간 경찬 씨의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술 기운도 소리를 지르던 기세도 그 자리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소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으로 경찬 씨는 그 눈빛을 받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이 경찬 씨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접근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민이를 데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짐을 풀면서 소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잘 살 수 있겠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면 충분하지. 소민이도 웃었습니다. 그 뒤로 경찬 씨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연녀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소민이도 더 이상 아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멍하게 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모른 척 소민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 걸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민이는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소민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닮아서 다행이야. 저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강한 사람.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없이 흔들렸고 수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 소민이 곁을 지킨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와 소민이는 오늘도 함께입니다. 둘이서 저녁을 차리고, 둘이서 밥을 먹고, 둘이서 웃습니다. 누가 봐도 뭔가 부족해 보이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둘이면 충분하다는 걸. 이 둘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가족이라는 걸.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지연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힘든 시간을 버텨낸 지연 씨와 소민이처럼 지금 이 순간 힘드신 분이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결국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노을극장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